네, 저희가 인사는 손인사로 하겠습니다. 이게 에,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이노소셜랩이 주관하는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손으로, 지금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예, 좀 웃음으로, 예, 얼굴에 좀 미소를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이노소셜랩이 주관하는 과학기술문화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주제는 중소기업으로의 확장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가 모두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상에 약간의 서투름이나 또는 진행상에 조금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잘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자료의 화면은 제 이름을 클릭하시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금 2시에서 시작해서 저희 전체 행사를 알리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최영구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0분간 저희가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에서 에코스트럭처 챌린지에 대한 사례 소개, 그리고 터치포굿에서 숨은 제비 찾기에 대한 사례 소개,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전문위원 두 분이신 코리아 CSR의 유명원 대표님, 그리고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의 이재훈 팀장님께서 패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옆에 우리 채팅창이 있으니까 거기에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질문을 정리해서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들한테 질문을 전달해서 답을 얻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 시간이 있다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최연구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최연구 단장님, 최연구라고 써 있는 창을 여러분께서 클릭해 주시면 우리 최연구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최연구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과학창의재단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단장 최연구입니다. 오늘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이렇게 온라인 화상회의로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고, 정말 색다른 이런 경험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올림픽도 지금 1년 연기되었고, 대학도 개강 연기되었고, 또 학교는 온라인 좀 개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비대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4월 달인데, 4월은 저희 기관으로서 특히 이제 과학기술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1일이 이제 과학의 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는 보통 이제 과학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4월 달에 대한민국 과학 축제를 저희 청계천부터 해서 이제 광화문 일대에서
도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그 행사를 계획했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11월 달로 연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달이 과학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제 온라인에서 과학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께서 저기 인터넷에서 온라인 과학 축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이언스 홀에서 하는 축제들의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온라인 과학 강연도 있고요. 온라인에서 뭐 과학 퀴즈도 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온라인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과학 관련된 좀 SNS 채널들을 통합해서 사이언스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동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이언스 올이나 아니면 사이언스 프렌즈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그런 온라인 콘텐츠들을 좀 한번 접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과학기술 활동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CSR 세미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문화 사업을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CSR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제 첫 번째 기업은 이 경제 활동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고요. 또한 이 R&D 어떤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좀 나누고 알리고 하는 것들이 과학 문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의 이 R&D의 주체인 기업에서의 과학기술 문화 CSR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오늘은 이제 중소기업으로의 확장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의 역할 물론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9988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국내 전체 기업의 99%, 그다음에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중소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CSR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중소기업의 어떤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 발표도 있고 주요한 사례에 대한 소개도 있을 텐데요. 이런 발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CSR 활동이 왜 중요한가, 또 중소기업의 CSR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 전체가 이제 변화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 문화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기업 CSR, 전체 CSR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각 이제 기업들에서 하는 다양한 CSR 활동들을 보면서 같이 그 성과도 좀 공유하고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또 참여해 주신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과학책임재단의 최연구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뭐 CSR의 중요성이나 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공헌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그 화두도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연구한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특히 중소기업으로의 확장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를 20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잘 보이십니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사회공헌,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사회공헌은 대기업들이 주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뭐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 환경도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 현상이 지금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경영 여력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모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도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사회를 위한 역할들을 할 때 그동안 예산이나 인력 중심이었던 사회공헌을 좀 벗어나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뛰어난 기술들과 그리고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공헌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현재 우리 사회의 기업사회공헌, 특히 중소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한계 속에서도 또 꿋꿋하게 사회공헌을 하고 계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제목은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이고요. 중소기업으로 확장이 부제목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의 4대 영역을 화면과 같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 양성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창의성을 높이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 문화 확산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 문화산업 육성으로 과학기술이 국민생활과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활동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문제 해결로 과학기술 이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공헌의 영역은 아마도 이 네 가지 부분에 다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오늘 발표하는 사례들도 여기 이 범주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과학기술 문화사회공헌은 이 네 가지 범주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보고서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연구보고서의 굉장히 간략한 개요에 해당하고요. 실제 전체 보고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4월 중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참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연구의 주관기관이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연구 과업은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에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의 선도 모델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이고, 그 발굴 모델들을 사례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공헌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확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짧은 연구 기간이었고 해외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지금 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기도 좀 어렵고 온라인으로 연구가 진행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행 연구와 관련 제도, 해외 사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개별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오늘 두 분이 나오셨지만 다른 기업사회공헌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연구사항인데요. 국내 중소기업 사회공헌 또는 CSR, 과학기술 사회공헌 선행 연구 현황은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CSR이나 과학기술 사회공헌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 그래서 혹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 CSR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역을 한번 개척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입니다. 오늘 참석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연구는 2018년에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회공헌의 실행 요인을 보면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CEO의 의지,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상 CEO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는 CEO가 과연 사회공헌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실행 요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저해 요인이 무엇인가 봤을 때는 71.4%가 예산 부족, 14.3%가 인력 부족을 해서 실제로 경영 여력, 즉 사회공헌에 투입할 여력 자체가 많이 좀 힘든 상황이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림 3을 보시면 중소기업 사회공헌의 주요 영역을 보시면 59.8%가 사회복지고 12.9%가 교육장학이듯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사회공헌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사회복지와 교육장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실제 지금 사회공헌을 촉발시키는 그런 중요 주체인 중간 지원 조직과 그 다음에 실행 주체가 대부분 사회복지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른 영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영역을 사회복지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실행 주체가 사회복지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그 결과가 2018년 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CSR 관련 지원, 이 CSR은 CSR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CSR과 기업사회공헌은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CSR은 우리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전체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는 인권, 노동, 환경, 고객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다 있다라고 하면 그 CSR의 일부 부분이 기업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우리 국내의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CSR 관련 지원을 보면 산업, 그다음에 노동복지, 환경, 인권 그래서 소관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다음 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중소기업들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CSR 관련 사업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CSR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이게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CSR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 프로그램과 또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CSR 관련 사업은 기업사회공헌보다는 기업의 운영상, 가치사슬이라든지 기업 자체의 운영적인 환경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해외 중소기업 관련 CSR을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기업가나 기업의 사회공헌 그리고 주나 시티 단위의 커뮤니티 활동이 발달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NPO, 즉 비영리 기관 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단체와의 결합이 강점인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전체 유럽연합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EU 같은 경우는 이미 2006년에 CSR 유럽 동맹이 결성이 되었고 2014년에 ESG 즉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공시제도가 합의돼서 지금 5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ESG에 대한 지표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17년에는 CSR 발전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 상의 5가지 핵심 주제는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블랙시트를 탈퇴하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 영국 스스로가 글로벌 CSR의 중심지를 자청하고 있고요. 지속가능 경영의 트리플 버텀 라인 TBL을 강조해서 역시 경제, 사회, 환경에 3요소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2004년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CSR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기업들이 CSR을 하고자 할 때 정부 차원에서 CSR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014년에 국가 차원의 CSR 전략을 수립해서 환경, 사람, 조달, 커뮤니티 4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와 정부와 금융과 기업, NPO가 CSR 관련해서 협력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또 영국에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BITC 같은 그 CSR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잘 발달되어 있기도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약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의 CSR을 주도하는 두 국가로서요, 정부 중심의 제도화를 통한 CSR 실행인데, 독일이나 프랑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제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CSR 메이드 인 점원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국가에서 내세울 정도로 CSR을 국가가 제도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각 개별 기업들의 CSR이 주도성보다는 국가의 제도적인 CSR의 주도성이 좀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EU의 지속 가능 경영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환경, 산업, 안전, 기업 보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CSR이 물론 도입이 되긴 했지만 사회공헌보다는 전체적인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의 고유의 상인 정신이라고 하는 삼보요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잘 되어야 기업도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의 윤리 경영, 사회 중심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공헌이나 사회복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업 사회공헌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적인 윤리 경영과 글로벌 표준이 결합된 방식으로 지금 CSR과 사회공헌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여러 가지 조사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인터뷰 추천을 받아서 국내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들, 특별히 저희가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 5개 기업을 찾았고요. 터치포굿, 한국예자의 주식회사, 맵젠, 그 다음에 슈나이드 일렉트릭 코리아, 글로리 엔텍, 이렇게 좀 각각 특징이 있는, 터치포굿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자 소셜 벤처고요. 한국예자의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고, 웹젠은 IT,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온라인 게임 뮤를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고, 또 슈나이드 일렉트릭 코리아는 전통적인 그 전기 제조 회사고, 또 글로리엔텍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갓 창업한 벤처 기업, 기술 기반의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좀 골고루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오늘 터치포굿과 슈나이드 일렉트릭 코리아의 사례가 발표될 거고요. 한국 에자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빙랩 방식이라고 하는 리빙랩 방식을 활용해서 임직원 봉사와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코딩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글로리엔텍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국제개발 사회공헌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그 사례들은 저희가 이노소셜랩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노소셜랩 블로그에 상세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5개 기업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미리 말씀드린 것은 이 기업들 중에는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미쉐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인데, 저희가 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중소기업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적당한 기업들이 없어서 저희가 전문위원들과 내부 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고르자라고 해서 이 5개 기업을 했습니다. 이 역시 5개 기업들도 이노소셜랩 블로그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과학기술 기업사회공헌의 성공 요인 5가지를 저희가 좀 찾아보면, 경영자의 의지, 비즈니스 관련성, 그 다음에 파트너십, 임직원의 참여, 프로그램 완성도가 기업사회공헌, 과학기술 기업사회공헌의 성공 요인이라고 저희가 지금 찾을 수 있었고요. 물론 이 그 성공 요인들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회공헌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사회공헌의 성공 요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의견은 따로 듣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누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사회공헌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김민석 한양대 겸임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찾는 것이, 왜냐하면 경영자가 중요하니까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박정호 리스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사회공헌의 성공 요인은 이와 같이 경영자의 리더십, 비즈니스 연관성, 파트너십, 임직원 참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 연구의 주요한 부분인데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 실행 가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5월 초에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는 총 4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에 대한 이해고, 두 번째가 기업사회공헌과 CSR에 대한 이해, 세 번째가 기업사회공헌 수준에 대한 자가진단 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업사회공헌 실행 프로세스인데, 이 네 번째의 기업사회공헌 실행 프로세스가 이 가이드의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핵심 부분은 옆에 보시면 준비 기획 단계, 실행 모니터링 단계, 평가 개선 지속 단계로 나누어져서 특히 이제 사회공헌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구성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공헌에 대해서 실제 중소기업 인터뷰 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하는 기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기간이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을 이야기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 제언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평이하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연구이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되겠다. 왜 중장기 관점의 비전 수립이 필요하고 단계별 발전 과제 제시와 지속적인 R&D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어떤 이벤트 중심 또는 프로그램 중심, 프로젝트 중심, 공모사업 중심이 아니라 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을 정말 활성화하기 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단계는 기반 조성, 두 번째 단계는 중소기업 참여 플랫폼의 다양한 활성화, 세 번째는 실질적인 지원 3단계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기반 조성은 생태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공헌은 기업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지원 기관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파트너를 일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어린이재단이라든지 기관 또는 민간단체처럼 민간 실행 주체를 육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론의 장이라든지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서, 특히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가 아까 경영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이 생겨야 이분들이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이분들이 경영자들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구성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지원. 그래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사회공헌을 하고 싶었다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면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지속 단계로 좀 나누어서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지속 연구를 위한 과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분 동안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 사례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갈민경 마케팅 본부장님께서 20분 동안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에코 스트럭처 데모 챌린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이승건 이사님 연구 그 결과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갈민경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이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프랑스에서 설립됐고요. 에너지 매니지먼트와 공장 자동화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LS 산전, 지금 최근에 사명을 바꿨던데 LS 일렉트릭으로 LS 일렉트릭과 비슷한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래의 과학 인재를 위한 가치 있는 동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사례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사례들은 총 3가지고요. 유니버시티 앰베서더 프로그램, 글로벌 멘토링 리셋, 이코스트럭처 데모 챌린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3가지 프로그램을 작년에 왜 실행하게 됐는지 그 목적과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 글로벌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회사지만 한국에서는 450명 정도 임직원이 서울, 천안, 부산 이렇게 다양한 지사의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으로 유명한 CJ나 다른 대기업들처럼 사회공헌 부서나 팀이 있질 않습니다. 저희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자발적인 자발적인 직원들로 인한 단체에서 CSR을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로이어 브랜딩 같은 경우는 채용 담당자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이제 CSR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를 하거나, 봉사도 이제 단순한 연탄 나르기라든지 김장, 아니면 벽지 발라주기, 아니면 단순히 그냥 돈을 기부하는 어떤 기부, 이런 단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제가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에 2017년에 조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창의성에 기반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만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타겟하는 타겟층들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신이 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목표를 스템 탤런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로 타겟을 했고요.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플로이들이 그들의 꿈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지원하면서 이를 현실화시킬지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남녀 대학생 30명 정도를 FGI를 통해서 그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을 했고요. 3가지 정도의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제 이공계라서 취업이 좀 상대적으로 문과 쪽 학생들에 비해서는 잘 되지만, 그래도 특히 여성 이공계 전공자들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들의 롤모델을 찾기 힘들다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었고요. 또 다른 요청사항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잡에 대해서, 그런 직무에 대해서 큰 갭이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좀 취업하기 전에 내가 그런 갭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요구도 있었고, 비록 내가 엔지니어고 연구소에서 R&D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직업을 구하기 전에 해보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를, 왜냐면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걸 결정하는, 아까 이사님께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사장님, 아니면 이런 결정권자들,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을
아까 그 학생들의 그런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최신 테크 트렌드와 기술을 직접 이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유니버시티 앰베서더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셋이라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 여성 기술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셋과 함께 이공계 여대생만을 위한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는 이공계 학생들이 대담하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현하기 위한 이코스트럭처 데모 챌린지,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을 작년에 구성했고요. 여기 수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총 561명의 학생들이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었고, 2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그 쉐어 오브 보이스는 거의 50%, 그리고 인플로이어 밸류 프로포지션도 54%,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 임프레션은 140만,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도 11,000, 그리고 이제 100개에 가까운 기사들이 나왔고요.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거의 2,400만 명이 저희 회사와 프로그램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의 학생이지만 뉴미디어를 다루는데 능숙하고 그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할 만한 그런 멀티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니버시티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사실 그 유능한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공계 학생들도 요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 마케팅적 감각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표현할 수 없다면, 잘 표현할 수 없다면 사실 그 능력이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싶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4가지 미션들을 직접 6개월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이공계라는 장점을 살려서 회사를 잘 이해하고 또 임직원들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자료는 이사님께서 공유를 해주셔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영상들을 잘 아실 수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그 본인이 그냥 알고만 상상했던 과연 직업, 그 직무란 어떤 것인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세일즈와 프로젝트 매니저, 엔지니어, 그 마케터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브이로그를 찍거나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그들의 그 미래 직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코스트럭처라는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흔히 아시는 IIoT, 즉 그 엔드 디바이스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빅데이터로 어떤 분석을 통해 그 예지 보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공계 학생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이런 컨셉을 잘 이해하고 그런 컨셉을 그 일반인들이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비디오로 제작해서 그거를 공유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 엣지 컴퓨팅, 5G가 스마트 팩토리에 미칠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블로그에 쉽게 풀어쓰는 바이럴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이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 유튜브라든지 영상 콘텐츠 제작에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는 오토메이션 월드라는 전시회가 이제 가장 큰 전시회가 작년에 있었고요. 이때 1일 리포터로 페이스북 라이브 이벤트를 이제 학생들이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그 과학, 이공계 지식들을 마케팅적으로 충분히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프로그램은 67명의 학생들이 지원했었고요. 12명 학생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최종 선발된 3명의 그 우수자들은 인턴으로, 사업부 인턴으로 3개월 동안 겨울방학 인턴으로 작년에 이제 올 초까지
그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부 산하의 그 여성 그 위셋이라는 그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와 함께 그 졸업 후 다국적 기업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이공계 전공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뭐 약 5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공계 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본인들의 롤모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그 4명의 멘토들이 그 20명의 멘티들한테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들이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은 어떤 건지, 그래서 막연하게 진로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보다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고요. 그 위셋이라는 그 기관에서 사실 그 외국계 기업과 함께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데 저희 회사가 했던 프로그램이 그 학생들의 평가가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총 83명의 학생들이 어플라이 했었고요. 그리고 20명의 멘티들이 그 4명의 멘토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멘토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었고, 이제 올해도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여성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코스트럭처 데모 챌린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대학생 스템 전공 대학생 대상의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무자와 함께 그 데모로 제작해 보도록 구성된 데모 제작 챌린지입니다. 직접 사실 본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기회가 대학생들이 이제 별로 없다는 그런 거에 착안을 했고요. 데모 제작을 위한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멘토들의 지원, 그리고 비용 지원을 저희가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역시 그 마지막 파이널 팀들한테는 다 장학금을 수여했고요. 그리고 파이널 1, 2 팀들은 역시 인턴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월 12일 날 그 퀘스천 데이도 진행했고, 그 지원 165명 정도의 이제 학생들이 그 오프라인 설명회랑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그런 설명회에 참여했었고요. 저희가 다양한 그 많은 학생들, 저 60여 개 넘는 팀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고, 그 중에 10개 팀을 선발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전문가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개 팀이 최종 데모를 제작할 수 있는 팀으로 선발이 됐고요. 그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저희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 엔지니어들과 함께 그 그룹을 이뤄서 실제 데모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3개 팀이 또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리고 최종으로 파이어 프리벤션, 화재 방지 솔루션을 만든 팀에서 우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중앙대학교 그 에너지 융합과 학생들, 그리고 동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뭐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그 스마트 레버러토리,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 화재 방지 솔루션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데모로 이제 구현을 했고, 1위 팀과 이제 상위 3개 팀은 장학금을 모두 받고 1위 팀 5명은 저희 회사에서 인턴십을 이제 모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11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149명의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고, 그다음 411명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동아일보 기사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이제 과학 인재를 위한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CSR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마이클 포터가 직접 수여하는 CSR 포터상을 이제 3회 수장하게 됐고요. 작년까지.
작년에는 이제 외국계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그 3회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 명예의 전당에 홀 오브 더 페임에 올랐습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2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한번 보시고 예, 잘 보셨나요? 한국이 역시 IT 강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앞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은 그 글로벌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카피한 게 아니고요. 그 한국 상황에 맞게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외국계 회사에 제가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영상을 사실 글로벌에도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그 각 나라별로 워낙에 그런 인터넷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렉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들 잘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점표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저희가 미래 과학 인재를 위한 가치 있는 동행, 즉 그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그런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그 먼저 그 대학원 대학생들 타겟하는 그런 여러분들께서 타겟하시는 그런 그룹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겟했던 그 스템 그 전공의 대학생들은 그 익사이팅한 그런 파트너들, 그게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드라이빙 어 커즈 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잡에 대해서 프로스펙트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 자체들도 서로 모여서 학생들끼리 네트워크 구축하기를 원하고요. 이노베이션은 또 필수적이고
또 실제 그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이 비즈니스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그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세계의 그 스템 대학생 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그 저희 회사 직원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됐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기업한테는 명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소속 직원들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요. 또한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미래를 제시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마이크를 유승권 이사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민경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맨 마지막 장표인 그 와우 팩트를 아주 그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게 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절대 하고 있는 지금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기업에 있는 임직원과 그 다음에 또 대표님과 또 담당자인 그 본부장님도 지금 뭐 CSR 전공 하시는 분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회공헌 예산도 별로 없고 전담 인력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또 아까 첫 단계인 과연 우리와 관련된 그 연구원 학생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양보다는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하셨지 않나, 성공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이렇게 퀄리티로 승부하는 것이 훨씬 더 승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이기도 하고 또 업사이클링의 대명사이기도 한 너무나 잘 아시는 터치포굿의 박미연 대표님이 그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한 그 숨은 제비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버려지는 자원들에 대한 일들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오늘은 그것과 완전 상관없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유일하게 쓰레기와 상관이 없는 일들인 그 숨은 제비 찾기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연구 관련해서 오셨을 때 제가 그냥 되게 재밌게 얘기하긴 했는데 막 뭔가 되게 두서없이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제비가 얼마나 예쁘고 막 이런 얘기들만 했었는데 그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연구가 끝났다고 하니까 되게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숨은 제비 찾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때가 이제 이미 뭐 10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제비가 뭐 무엇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면 제비가 상상 속의 동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진짜 본 적은 없고 동화 속에는 나오니까 뭐 용이나 해태처럼 이제 뭔가 상상 속의 동물인 줄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면은 이 제비에 대해서 뭔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고민들을 했던 게 처음에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는 제비가 원래 저희가 이제 도시의 새라고 좀 지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비는 사람이 있는 곳에만 살고 있는 생물이고 거의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사람 곁에 가서 살고 있는 생물인데 그렇다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건 좀 이상한 일이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들을 알리는 일들로 시작을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비가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천법을 알리는 일들도 되게 필요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제비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가지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원래 제비가
복을 가져다주는 새고 동화 속에 보면 박씨도 물고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비 둥지를 찾아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서울시에서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리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매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고 계시고 저희한테 제비가 서울에 어디 있냐 막 이러시다가 막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또 찾아보시고 하는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제비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위기인지 잘 모르고 퀴즈를 준비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이 세 개 중에 혹시 제비의 얼굴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네. 3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셋 중에는 3번이 맞는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도시에 어떤 새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1번 참새 얼굴인데 이 참새와 제비의 얼굴을 구분하는 것들 조금 어려워하기도 해서 이런 퀴즈들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제비가 암컷과 수컷이 좀 달라서 그 제비의 상징이기도 한 꼬리는 수컷이 조금 더 길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비 꽁지가 짧은 것들은 아기 제비고 길어질수록 좀 나이가 있는 제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수업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그 모니터링 한 친구들이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보통 멀리 전깃줄 머리 위에 있는 것들을 주로 보게 되죠. 모든 새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숨은 제비 찾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또 요즘 그 어린이들이 동물들과 되게 어디 가서 만지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들에 대해서 좀 잘못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물들은 원래 좀 거리가 있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특히 새 같은 경우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굉장히 집중하고 또 주의를 해야지 이제 친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숨은 제비 찾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개 단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그 3399 제비 탐사단이라고 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그 작년 사진인데 보시면 청소년들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여서 서울에서 제비가 살고 있는 지역들에 이제 찾아가서 제비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들을 막 관찰하면서 이 사진 속에 제비 둥지가 2개나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잘 찾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기 위에 보시면 그 하얀색 뚜껑 쪽에 있는 게 제비 둥지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보통 처마 밑에 있지만 처마가 있는 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런 가스관 같은 곳들에 많이 있기도 하고 좀 제비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어미가 지금 알을 품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비 둥지를 보면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뭔가 예쁘고 신기한 걸 보면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는 것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그것들을 앱으로 실시간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숨은 제비 찾기라고 하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애플은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지금도 현재 돌아가고 있는 앱이고 앱을 켜면 목록으로 어디에 제비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도 있고 또 그 지도를 통해서 제비가 어디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디 갈 때 켜면 내 주변에 제비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내용들을 제비를 찍고 여기서 내가 찾은 것이 제비인지 제비 둥지인지 알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앱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앱을 이제 켜보면 사실은 화살표 색깔이 지금은 이 2가지가 아니라 훨씬 더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나오는데 색깔이 선명할수록 최근에 발견된 제비이고요. 회색이 될수록 과거에 발견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과거에 발견된 것들과 이제 현재 발견된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앱이라고 하는 저희는 사실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디자인 제품을 만든 회사이지 앱이나 이런 기술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앱을 만든 거고 유일하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앱이기도 해요. 이 앱으로 만든 이유가 이 사진이나 GPS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비의 위치를 고정하고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앱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비의 위치를 찍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연구자들이 그 저희가 보낸 데이터들을 서울시의 다양한 지도들과 교차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산림도 있고 뭐 물 구역도 있고 뭐 도시 뭐 그런 건물의 종류 지도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지도들이 있어서 그거 교차해서 보면 서울시의 제비 둥지가 이렇게 분포해 있는데 이것은 주변에 뭐 산림과 몇 킬로가 떨어져 있어야 주로 나오더라. 아니면 뭐 물과는 얼만큼 가까워야 되더라. 이런 연구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연구 자료를 만드는 봉사활동이라고 사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되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과학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뭐라도 된 양 굉장히 신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청소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밖으로 나와서 운동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제비 인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직접 운영하진 않고 이제 앱을 만들어서 뭐 서울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비 연구에 굉장히 어려운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비들은 각 집들에 숨어 있다 보니까 집들을 다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연구자들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큰 카메라를 들고 집 사진을 막 찍으면 집주인이 막 뛰어나와서 뭔데 우리 집 사진을 찍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앱을 또 만든 김에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또 가서 집을 막 기웃기웃 거리면 집주인이 나와서 또 물어보죠. 왜 뭐 하는 거냐 이러다가 청소년들이 우리가 제비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온 동네 제비집을 다 보여주세요. 이 집에는 왔고 작년에는 왔고 올해는 안 왔고 이런 것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의 특성과 제비 연구의 특성을 결합해서 청소년 모니터단을 결성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단은 진짜 한여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참 둥지 보수에서 첫 번째 알을 낳은 애들도 있고 둥지를 보수하는 시즌인데 진짜 덥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조끼를 다 입게 해요. 이 조끼를 입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특별 연구를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끼가 필요했는데 배경이 뭐냐면 저희가 서울시의 제비 둥지 현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되게 특별한 지역들이 좀 있었는데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아현역이고요. 왼쪽에 있는 초록색이 이대역인데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의 저 지역들이 모두 다 재정비가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제비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의 한 200~300마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비 입장에서는 잘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뭐 강남에 갔다가 왔더니 우리 동네가 완전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대체 그 제비들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어디로 옮겨가서 사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연구 진짜 아예 없는 거예요. 찾아볼 사례가 없어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3년 동안 이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니까 저희가 막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 조끼를 입고 있는 아이들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조금 자유로이 활보해도 좀 봐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끼를 입고 이제 이런 지역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제비가 오는지를 보게 되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대 아현역부터 출발해서 저기 마포구청역까지를 계속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제 알리바바처럼 OX를 모두 다 표시해서 모든 집을 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디에 둥지가 있었다 없어졌고 둥지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지를 계속 분석하는 작업들을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딱 끝났어야 되는데 작년까지 이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작년에 또 일부 남아있던 집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조금 더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5번 정도, 뭐 적게 할 때는 한 20번 정도를 이제 다니면서 청소년들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셀카봉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막 태어난 제비, 아기 제비들을 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지나면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제비들이 또 사람 경계를 잘 안 해가지고 저희가 막 구경하면 쳐다는 보는데 가까이 가도 잘 보지는 않아서 이게 덥긴 한데 또 즐겁게 하기도 하고, 사진을 토요일만 지나면 엄청나게 보내더라고요. 막 이런 사진들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저희 모니터 단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재미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면 회색이 제가 전년도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고, 빨간색이 이제 올해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시 전체를 보면 이러한데, 저희가 모니터링한 지역을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대 아현역 쪽에 많이 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둥지가 없어지거나 돌아오지 않았고, 점점 더 망원 쪽으로는 기존에 없었던 둥지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저희가 가설로 세웠던, 그래도 물 가까이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집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비슷한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쪽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작년에 발견한 게 반대쪽으로 이태원 쪽으로도 또 신규 둥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양쪽으로 흩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꼭 정리하지 않아도 이게 앱이니까 좋은 점이 그냥 바로바로 다 볼 수가 있어서 모두가 그냥 항상 매주 끝나면 뭐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런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비랑 공생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민 인식 개선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비가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중요한지 모르고, 뭐 얘네 오는 건데 뭐 얘네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비가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제비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제비가 있는 집에 저희 이렇게 보시면 사진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제비 흥분의 집이라고 하는 문패를 붙여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나는 태어나서 제비를 처음 봤다, 근데 이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패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똥바지를 붙여서 또 둥지가 집에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좀 줄이는 활동들을 같이 봉사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깨동무도 하고 이렇게 둥지들을 매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뭐 둥지가 어디로 옮길 것 같다 이런 가설들을 세우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비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왜 도시에 제비가 없는데 이 지역에만 제비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연구자들마다 다 말이 다르기도 한데, 또 저희 청소년들도 또 의견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장재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높이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저의 목표는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재개발 지역을 할 때 그 지역에 제비가 살고 있다면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것들까지 이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 여기 지하 주차장 또는 필로티 구조의 곳들의 제비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서울의 제비들은 아니면 이렇게 천막 밑에도 제비가 많이 살고 있어요. 천막 같은 경우는 구조상 처마 같아서 짓는 것 같은데 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알이 더 익어버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어서 부화율은 좀 떨어지지만 일단 둥지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설들을 통해서 원래 연구를 해서 뭔가 보고서를 내거나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전문 과학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얘를 정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제 거기는 조금 발전이 안 되고 있고, 좀 특별 활동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제비 둥지들이 달려있는 것들이 다 같이 부셔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비 둥지가 버려지는 거니까 저희가 또 업사이클 전문가다 보니 그럼 이 둥지가 버려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제비 둥지를 떼었습니다. 제비 둥지를 떼서 그거를 이제 전시물로 만든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비 둥지가 이렇게 전시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소도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제비 둥지 같은 경우 또 특징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 보통 제비는 작은 풀들이랑 흙을 섞어서 만드는데 이게 발견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 안에 보시면 머리카락이나 실이나 얇은 비닐 같은 것들을 둥지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과학자들도 모르고 저희 학생들이 시초로 발견한 내용이기도 해서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엄청 큰 목표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재미있는 활동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던 거였는데, 좀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지난번에 수능을 본 학생인데, 원래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서 난 토요일에 학원에 가기 싫으니 이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험 기간에도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번에 수능을 보면서 생물학과에 지원을 해서 이 3년 동안 이제 제비를 보고 사실은 제비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생물학과에 진학을 하겠다고 해서 결과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 목표는 이 졸업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들이 이제는 리더가 되어서 이 지역 모니터링을 좀 이끌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래 연구가 작년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고, 청소년들만 같이 하기엔 조금 어려워서 범위가 좀 넓어져서 뭐 기업 봉사활동으로 조금 참여를 이끈다든지, 이 전국에서 가장 제비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제주 지역이거든요. 물론 제주도 10년을 모니터링을 했더니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제주 지역의 연구를 좀 연결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제비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것들을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망원동을 기준으로 보면 둥지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 둥지가 있는 지역들의 주민 인식 개선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연구라기보다는 모니터링이나 활동들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연구로서의 가치가 좀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들까지를 목표로 하고, 저희가 앱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지속적으로 안정화하는 방안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뭐 애초에 딱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을 해야지라고 해서 시작한 활동은 아니었는데, 뭐 시민들이 원하거나 또는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원해서 막 진행을 하게 되고, 워낙 청소년들과 같이 활동을 하려다 보니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이들의 흥미를 이끌거나 같이 활동하기는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게 앱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종이로 활용해서 일일이 입력하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점이 되게 좋고,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제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요구했을 정도로 뭔가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서 뭔가 저희한테도 되게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되었던 것 같아서 조금 날 것이지만 자랑스럽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연 대표님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과학에 있어서 뭐 다들 그 초중고등학교 때 다 그 과학을 배우셨지만,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물리도 있고 또 화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지만 또 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 중의 분야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최근에 이제 그 기업 사회공헌 중에 중요한 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뭐 사회공헌도 사회복지 영역과 장학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그 환경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환경 분야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일이 이제 뭐 한강변이나 바닷가에 가서 또는 숲에 가서 쓰레기 줍는 일, 물론 뭐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동생물들, 또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동물들과 생물들과 식물들과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또 확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사회공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작은 기업, 뭐 10명 정도 되는 작은 기업이지만, 작은 기업도 이렇게 돈보다는 아이디어와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열정, 동식물에 대한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대표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지 않나 싶고요. 저는 특별히 그 환경 사회공헌 하고 싶어하는 그 대기업들이 우리 터치포굿과 파트너십을 이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확산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전문가분들의, 저희 연구의 자문위원이자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전문가분들과는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너 차례 이미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보고서도 먼저 드리고 해가지고 전체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오늘 사례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과학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또 보고서 외에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코리아 CSR의 유명원 대표님의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CSR의 유명훈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서 영광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은 대부분 봉사, 기부, 멘토링 등과 같이 일종의 활동 유형으로 접근하거나 장애인, 다음 세대, 독거노인 등과 같이 지역 지원 대상별 접근이 좀 보편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업 사회공헌이 주로 복지 분야에 집중되는 모습으로 발전해 왔고, 다양한 사회 환경 관련 이슈로의 확대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다양한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과 다양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문화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화두를 던지고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이끌어내 보자 했다는 점에서 즉 뭔가 테마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접근하고자 한 점에서 좀 고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중소기업 사회공헌 관련 문의가 한 달에 수십 건씩 좀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매년 중소기업들의 사회공헌이나 CSR 관련 문의가 적어도 15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중소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도나 CSR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겠죠. 사회공헌, 중소기업들의 사회공헌 관련 문의를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문의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이제 정보와 전략의 부족, 그다음에 시작 자체가 어려운 체계적인 한계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는 중소기업 사회공헌 관련 문의나 대표 질문,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공헌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사회공헌을 하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또 질문이 있었고, 세 번째가 기업 규모가 작은데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단독으로는 하기 어렵고 혹시 다른 기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으면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섯 번째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직원 봉사활동을 연결해 줄 수 있나, 이런 이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들과 이제 문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과학기술 문화를 테마로 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도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업의 참여는 물론이고 일종의 과학기술 문화를 매개체로 하는 소셜 무브먼트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중소기업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이제 한 8가지 정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의 정의와 컨셉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를 막론하고 최근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가 기업이 가진 역량과 가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형태의 사회공헌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현상은 꽤 오랫동안 좀 유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활동 또한 중소기업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한 테마로 포지셔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나 사회 환경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활동 유형과 또는 뭐 시행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포지셔닝 되고 명확하게 정의가 됐을 때 과학기술 문화 사용 활동을 활성화하는 첫걸음이 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문화 사용 활동의 장점과 차별화된 기대 효과를 정확하게 잘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일반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동시에 과학기술문화 사회공헌 활동의 차별화된 기대 효과를 같이 보여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왜 이 이슈와 테마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타당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사례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향후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협력 체계나 제도 같은 것들이 운영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들을 대행해주는 부분이 좀 많이 기획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좀 약화시키고 각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좀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사회공헌 전담자가 없더라도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무 연계 자문 서비스나 파트너 연계 플랫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우수하게 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홍보를 해주거나 CEO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시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향후 중소기업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성화 조직인 BITC라는 조직이 있어요. 비즈니스 인 더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 BITC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기업 참여 지원, 성과 평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공동기획 같은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문화 분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 BITC와 같이 실질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과학기술 문화의 사회공헌 활동 관련 뭐 공동체, 그다음에 공동사회공헌 연계 파트너십, 그다음에 시행 업무, 교육, 성과 평가, 실제 솔루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와 플랫폼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관련 활동 유형하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학기술 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례를 많이 알면 알수록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곱 번째 부분은 중소기업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는 CSR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사회공헌 활동을 꼭 사회나 기업 외부에 좋은 일을 하고 돈을 쓰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 버는 것과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버는 것과 사회공헌 활동이 상충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 된 거죠. 비즈니스 과정에서 과학기술 문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품 개발에 분쟁 광물 사용을 없애고 대안을 개발해서 과학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소기업은 비즈니스와 사회공헌의 경계가 허물어져야지 실행력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실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공헌의 평가 또한 중소기업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SR을 사실 잘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사회공헌의 특징이 기업의 밸류체인하고 관계되거나 사업이나 또는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이슈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특징이나 밸류체인, 우리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전략적 이해관계자 사회공헌이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도 전략적 이해관계자 사회공헌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에게 유리하고 수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문화 관련 사회공헌 활동은 기술이나 과학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실행의 동기도 그렇지만 명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제언은 기술 기반의 산업 분류를 통해서 과학기술문화 사회공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학기술문화 사회공헌 내 중소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보거나 또 공단, 산업단지 차원의 접근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별 분류를 통해서 통계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산업, 통신 산업, 보안 산업, 배터리 산업 등과 같이 산업 분류를 통해서 관련 중소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보고 해당 산업 분야와 주요 핵심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개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공동 참여 사업을 기획해서 해당 기업들에게 거꾸로 제안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 사업과의 연관성도 높고 참여도 용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편하고 활동 참여의 당위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중장기적인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서 매년 관련 산업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면 중소기업 과학기술문화 사회공헌에 대한 실제 사례 기반의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산업 분야의 확대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CSR과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보다는 실제로 사회공헌 관련 실효성 있는 정보의 제공과 참여가 용이한 협력 플랫폼의 필요를 더욱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문화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는 접근은 좋은 시도이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기술과 산업을 기준으로 기업들을 분류하고 해당 산업과 주요 기술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솔루션 중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꾸로 기업들에게 참여를 제안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 제안 의견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가지 중소기업 과학기술 사회공헌 문화 활성화에 대한 8가지의 구체적인 의견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신 의견들은 또 연구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후에 중소기업 과학기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소기업들의 사회공헌의 고민을 가장 많이 듣고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또는 사회공헌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보신 분 같은데요. 그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의 이재훈 팀장님께서 오늘 그 토론자로서의 마지막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채팅창과 그 다음에
메시지를 올려주고 계신 질문들을 또 참여자들 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훈 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기술력이 높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이 마우스면 노트북이면 저도 노트북도 대기업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버튼을 누르는 기술이나 여기 들어가 있는 카메라, 이런 세부적인 기술은 전부 다 중소기업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로 하나 들면 가구를 요즘에 열고 닫으실 때 있는 경첩이나 힌지를 보시면요, 과거에는 문을 닫을 때 쾅 하고 세게 닫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살짝 쿠션이 들어가면서 무소음으로 천천히 닫히는 그런 기술력도 보셨죠. 이 경첩을 만드는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모두 알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은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콘크리트를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시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핑크색으로 염색을 시키면 굳이 그 건물을 만들었을 때 추가로 페인트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도색을 따로 하게 된다면 5년에서 10년 주기에 한 번씩 다시 페인트 칠을 해야 되지만, 이런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술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력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완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하는 일도 그렇게 드물 뿐더러, 아까 얘기했던 콘크리트를 직접 구매를 해서 집을 짓는 분들은 일반인들 중에 또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게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런 기술력을 소개하고 납품이나 또 때로는 사업 파트너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력을 자랑하고 좀 더 뽐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은 이렇게 우수하구나라고에 대한 내용을 사실 많이 알지 못합니다. 유명 대표님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요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사회공헌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희 중소기업 사랑나눔 재단에 문의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앞다퉈서 기부나 이런 후원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제조 물품이 있는데,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지라는 문의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공헌이나 연결해주고, 또 이런 재난재해를 기회로 이 회사가 CSR이나 사회공헌 쪽으로 좀 더 감동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연구 발표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 재단이 발표했던 2018년에 발표했던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CEO의 의지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밑으로. 바로 CEO 의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영향을 주었던 기업의 이미지, 이 부분하고도 약 7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CEO가 이제 사회공헌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CEO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좀 더 쉽게 중소기업이 사회공헌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탄탄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살짝 중견기업급으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좀 더 사회공헌에 대한 이제 가치 실현에서 회사의 비전과 목적을 접목할 수 있는 CSV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시 지금부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벤처기업 중에서도 소셜벤처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벤처기업들도 사회공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20년, 30년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기를 이룬 중소기업, 그리고 1년에서 5년 이하에 이제 막 시작하는 벤처기업, 좀 더 이색적이긴 한데 이 두
집단군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류의 CEO가 같이 서로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면 좀 더 창의적이고 그 회사의 과학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좀 더 이제 기초산업에 안정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에 밀집해 있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의외로 이곳들은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경쟁하며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EO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회공헌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회공헌을 하면 좋을까? 우리 기업은 아니면 나는 내가 과거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생활이 어려웠었던 경우가 좀 다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 벤처기업들과 이제 함께 하면서 벤처기업은 환경 그리고 네트워크, 솔루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류의 경험과 이제 아이디어, 기술력을 합친다면 좀 더 중소기업만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기부나 관련 보건복지부 관련 단체 이런 곳에서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을 따로 새롭게 만들고 이 부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앞서 유명한 대표님도 얘기하셨고 발표 결과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좀 더 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우리 기업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좀 더 구체적이지만 이걸 본인들이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소셜벤처나 또는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런 모든 복지시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 장기적인 사회공헌이나 단기적인 활동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소셜 벤처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마켓 운영을 역으로 만들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중소기업,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활동이 같이 되는 오픈형 플랫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 가이드스타 같이 국내 원스톱으로 지금 모든 NGO의 모금이나 사업비 운영 현황 이런 내용을 올리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오픈형 사회공헌 플랫폼도 이런 느낌의 취지로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 체계에서 이렇게 좀 더 소셜 벤처 기업과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소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좀 더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른 단체와 협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소셜벤처와 협업을 한다면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게도 이제 사회공헌에 대해서 활성화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지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저는 전 국민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계속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곳이다.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잡히는 약간 편견이 중소기업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아직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스스로의 위축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중소기업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살아나름 재단의
우리 이재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좀 일반적인 알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 또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인드가 사회공헌으로 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좀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갈민경 본부장님께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임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던데, 뭐 대표자분들께서 그랬고, 아까 또 인터널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사결정 받는 거, 그 다음에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 이게 중소기업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표자님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도록 승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을 참여를 또 이끌어내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결정권자에게 예산부터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액티비티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상세한 플랜을 세웠고요. 그 플랜은 FGI라든지 아니면 저희 목표, 이런 액티비티를 통한 프로그램을 통한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우리 회사의 가치와 일치하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요. 이런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사전 명확한 플래닝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진행을 했고, 그러려면 이 일을 리딩하는 담당자가 이런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신뢰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마케팅을 2017년에 맡고 나서 그런 신뢰를 쌓은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액티비티도 또 우리 회사의 인플로이어 브랜딩이나 직원들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플랜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득이 가능했고요. 사실 중소기업에는 이제 경험이 이런 CSR에 대해서, 특히 과학기술문화 사회공헌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명확히 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저는 코리아 CSR의 유 대표님 말씀을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정부 기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든 아니면 재단에서 일임을 받은 코리아 CSR이든 이런 데서 어떻게 좀 각 산업군마다 정말 잘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쟁자지만 우리가 CSR 하는데 굳이 경쟁자일 필요는 없거든요. 비즈니스에서는 경쟁자여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구성을 먼저 하시고, 왜냐면 일반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기획 분야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먼저 하시고 자연스럽게 사실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결정권자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한결 더 접근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지만 대학교에서 이제 광고 홍보를 이렇게 전공을 했었고, 또 그 전에 회사에서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이나 CSR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밑거름돼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지, 사실 일반 마케팅 담당자들도 이제 CSR 경험이 있기는 큰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나라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의 전문가들한테 일임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존에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했던 그런 단순한 기부와 봉사, 그런 거에 한계를 봤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지만, 사실 실제 본인들이 연탄을 나르고 김장을 하고 그렇게 어린이들한테 고아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용 코드를, 공통 화제를 찾을 수가 있을까? 어떤 방법들이, 어떤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과연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 모든 프로그램에 다 직원들을 참여시켰고요. 직원들 피드백도 좋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열심히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열심히 했던 마음들을 대학생들을 통해서 그들의 열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다. 나도 다시 돌아보게 됐고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2025년까지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올해도 이제 2기 프로그램들을 3가지 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더 그 대상을 확대해서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진행하고 싶고 사실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결을 좀 시켜주신다면 과학창의재단이든 뭐 유명한 대표님이시든 연결시켜주신다면 다른 회사와 함께 보다 더 많은 그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대답 너무 감사하고요. 좀 전에 이제 그 갈민경 본부장님께서 그 여러 기업들과 연계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부분들을 바라셨는데 실제 이제 터치포구 같은 경우에는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으로서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을 대행해 보시기도 했고 또 실제 파트너로서 활동해 보시기도 했는데 이런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사회공헌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의 사회공헌의 어떤 대행 또는 실행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좀 하면 그동안 이제 노하우가 있었으니까 이런 점들은 되게 좋은 점들이었고 이런 점들은 좀 어려운 점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기업과 작은 기업, 뭐 대기업과 소셜벤처 또는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사회공헌 같이 협력할 때의 그동안의 경험과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비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 이제 본래 업인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되게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회공헌 활동들도. 그래서 크게는 회사에서 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가져오시면 같이 그 물건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재활용은 그냥 저희한테 주시는 거지만 기업이 직접 다시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들도 하고 있고 뭐 작게 크게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하려면 이 시선 변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를 대행사로 여기시는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로 여기는 파트너가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작은 차이지만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이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넘긴다가 아니라 보통은 기업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들, 특히 어떤 분야에서는 저희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같이 맞춰 나가자, 우리가 같이 어떤 큰 메시지를 만들자 이렇게 접근하는 기업들과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대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되게 작고 자원은 되게 없고 뭐 일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대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포션을 하겠지만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또는 지역사회에 조금 더 활발하고 긴밀하게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과 파트너의 차이는 되게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또 그 갈민경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무자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사회공헌을 하느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질문이 왔는데요. 우리 사회공헌을 하려고 하는 또 기술력과 관련된 이런 그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이재훈 팀장님이 기술력과 사회공헌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어떤 곳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저희도 실은
이 부분이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중기부에게 자꾸 업무적 압박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여기 중기부가 이런 부서를 만들고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용호 선생님도 계신데 사용원 정보센터가 또 이런 곳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제안을 해서 중소기업 사랑나눔 재단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기술력을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든지 간단한 표나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온라인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기업들은 지역사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우리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그냥 단순 기부를 하고 싶다. 약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재난재해가 있었을 때 단순 성금 전달하거나 이런 식의 아니면 직원들을 데리고 어디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하거나 약간 1차원적인 활동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지역사회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기술이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도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역으로 제안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관련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와 그다음에 연구를 쭉 보셨는데 우리 CSR을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을 컨설팅 해주신 유명원 대표님께서 오늘의 마지막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오늘의 세미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사례와 좋은 또 자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테마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CSR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근데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항상 리소스가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이 중소기업들의 참여도 잘 이끌어낼 수 있으면서도 테마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또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턴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좀 언급을 드렸지만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싶어 이런 것보다도 어떤 특정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그와 연계된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좀 우리한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기관들에게 이 연구 자료라든가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또 알려서 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제 의견과 정리, 의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온라인 세미나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미나에 참여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간 진행상에 여러 가지 좀
다소 어설펐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온라인이 또 새로운 저희 사회공헌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체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또 모든 기업들의 좋은 사회공헌의 플랫폼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사례 발표해 주신 우리 그 심야드 일렉트릭 코리아의 갈민경 본부장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터치포굿의 박미연 대표님 감사드리고 우리 코리아 CSR 유명한 대표님 그리고 중소기업 나눔재단의 사랑나눔재단의 일재현 대표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발표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연구한 가이드 보고서와 가이드는 4월 중 또는 5월 초에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다운받게 되면 다운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19 많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또 현재 현천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고 또 그 사회 곳곳에서 또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과 또 헌신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힘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이노소셜랩이 주관한 과학기술사회공헌 문화 활성화에 대한 또 그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